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는 오늘로 일주일이 됐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도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첫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 주제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친구들은 소중한 벗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한한 책임감으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 비극은 우리 모두의 슬픔이고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저와 정부가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을 잃은 부모님과 그 가족들이 마주하는 가늠할 수 없는 슬픔 앞에 가슴이 먹먹하기만 합니다.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유가족분들과 치료 중인 분들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네, 어느새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이 사고가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동안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계속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대통령이 또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시점이나 메시지는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한민수 대변인. 일단 대통령께 사과를 요구한 것은 결코 민주당뿐만이 아니었고요.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께 사과를 해라. 심지어는 저는 어느 방송에 시민뿐이었나요? 인터뷰 보는데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조문만 다니지 말고 제발 사과 좀 하세요. 어제는 대통령이 이렇게 청계광장이었습니까? 서울시에 보낸 그 조화까지도 이렇게 치워버리시는 격한 유족의 모습을 봤습니다. 네. 대통령의 저는 이렇게 어제와 오늘, 어제는 이제 불교계 집회였죠. 유령 법회였고 오늘은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 참사 위로 예배였는데요. 이 두 장소에 가서 대통령이 사과한 부분을 결코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일단은 그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요. 근데 저는 이 사과의 내용과 시기는 조금 아쉽다는 부분을 꼭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점이 아쉬우신 거죠? 일단은 역대 대통령들이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한 보름 가까이 열 나흘째 사과를 했습니다만 다른 대통령들 김영삼 대통령이랄지 김대중 대통령이랄지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한 이틀 만에 였습니까?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에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조금 더 오늘도 또 조문을 하셨던데 조문도 하시면서도 이렇게 사과를 좀 더 일찍 했으면 우리 국민들에게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유족과 희생자 사과를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더 나가서 진정으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대국민 사과에 담길 내용은요. 네. 지금 책임 얘기도 대통령께서 하셨으니까 저는 처음에 행안부 장관 얘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이상민 장관 얘기가 저는 대통령도 주최자가 없는 행사 이런 표현했을 때 정말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계속되는 자리에서도 대통령은 국가, 국민의 안전에 무한 책임을 진다고 하신 분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제가 놀랐었는데요. 이제는 이 국가 애도 기간 끝나고 이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책임을 질지를 이제 정확하게 국민들께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이 참사의 원인 그리고 왜 이런 게 벌어졌는지 정말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일선 경찰로 꼬리 자르기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소상하게 국민들께 말씀하는 자리 네. 그거야말로 정말 대국민 사과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향후 수습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애도 기간이 끝난 후에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한민수 대변인님께서는 대통령이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걸로 좀 부족하다, 아쉬운 점이 있다.
대국민 사과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김영남 의원님께서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애도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뭐 적절한 기회와 시간에 대국민 사과를 다시 또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사고 이후에 거의 매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합동 분향소에 합동 조문을 분향소를 했어요. 가서 참배를 한든지 뭐 매일 조문을 그걸 하고, 했거든요. 물론 대통령으로서 그 많은 그 국민들의 생명이 희생된 사고에 대해서 뭐 사과 아니라 어떤 일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살아 돌아오거나 뭐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유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네.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되겠죠. 예. 뭐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지금 책임 부분에 있어서도 주로 지금 보면 야당 쪽에서는 정치적 책임 쪽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대형 사고가 나면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임에 있어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법적 책임은 없더라도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통상 이 정도 대형 사고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치적 책임에 있어서는 글쎄요,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 책임을 밑에 떠넘겼다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어떤 책임을 아랫사람들 내지는 하위 직급에다가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책임을 지더라도 수습을 하고 사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고 그다음 책임을 져야겠죠. 앞서 잠깐 화면에 나갔습니다만 역대 대통령들이 대형 참사 앞에서 이제 사과한 날짜, 시간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제 서해 페리오 침몰 사고 이틀 뒤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시랜드 화재 사건 하루 뒤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이틀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세월호 참사 이건 좀 깁니다. 한 14일 뒤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엿새 뒤에 사과를 했습니다. 조금 사과가 늦은 이유가 먼저 사고 수습이 먼저였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외에 혹시 112 신고가 참사 4시간 전에 뭐 공식적으로는 11건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되고 결과적으로 경찰, 국가의 잘못이 명백한 것이 드러난 이후에 대통령이 사과했으니까 그 112 신고 녹취록 공개가 영향을 줬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과가 조금 앞당겨졌다. 저는 이렇게 보는 분석에는 무관하다고 좀 보시는 무관하다고 보고 예.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그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적하신 이유는 우리가 섣부른 위로의 말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추모하고 예. 침묵의 시간으로 우리가 애도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 애도 기간을 가진 거고 매일매일 이제 분향소를 찾아서 조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대통령께서 이제 6일째 어저께 이제 종교법회, 그다음에 오늘 연이어 법회에서 이렇게 종교 행사에서 예. 사과의 말씀을 하신 거는 저는 이제 일단 이게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국면에서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종교계 행사를 빌어서 예. 사과의 형식을 빌어서 하셨다고 보고요. 저는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면 대통령 사과 이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총리가 먼저 이 사태 이후에 수습했던 것과 예. 실행했던 정부의 역할, 행정의 모든 것에 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보고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사과를 하시든 그 어떤 형태의 정확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예.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지도자의 사과라는 것이 공적 언어의 총집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죄가 있어 책임지겠다 뭐 이런 것들 누구에게 잘못을 묻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공적 시스템의 잘못을 찾아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좀 더 나가야 되겠느냐. 예. 그 안에는 뭐 인사 문제까지 포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아픔에 대한 사회적 공유를 통해 가지고 공동체 이해를 좀 촉진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로 좀 가는 어떤 대화의 미래를 좀 열어젖히는 그런 측면이 되어야지 저는 단순히 이것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인다 하는 정치적 행위로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과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최종적이어야 한다. 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뭐가 더 나올 수 있다, 사과가.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잠깐 짚어볼게요. 이게 11월 1일부터 3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112 녹취록이 충분히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이 갤럽 여론조사만 보면은 긍정응답이 29%, 1%포인트가 떨어졌고 부정응답이 이제 63%, 1%가 올랐습니다. 근데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을 보니까 긍정 요인은 열심히 한다라는 게 11%로 가장 많아요. 근데 반대로 부정 요인은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이 16%로 가장 높습니다. 기존의 여론조사에서는 외교,
또는 소통 미흡, 인사 이런 부분들이 부정 요인의 가장 높은 상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험, 자질 부족, 무능 이런 부분이 좀 올라갑니다. 이게 이번 참사와 영향이 있다라고 보세요? 이 부정응답에 대해서? 당연히 연결돼 있고 지금 예. 집권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보여줬던 여러 가지 문제점의 핵심이 지난 8월에 있었던 집중호우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어떻게 유능한 모습을 보이느냐, 이것은 국민들께서 제일 지켜보고 예. 수밖에 없는 초점인데 이런 상황에 한 번도 정부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느 한 군데만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있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것들이 국가 시스템 전체가 다 무너지면서 이런 희생자가 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무능과 관련돼 있는 이 프레임에 윤 대통령이 벗어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그리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매일 조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대통령들에게서는 이런 경험이 거의 없던 것 같은데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이제 어떻게 비춰질지 그리고 향후 이제 수습책이 나온다면 여기에 또 어떤 내용들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또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적어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께 갖고 있는 어떤 죄송함 내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정치적, 도의적 책임감에 대한 진정성은 많은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매일 조문을 했고요. 또 연이어서 종교 행사에서 참석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측면을 좀 생각해 보면 네. 이태원 사고가 물론 국민들께 많은 충격을 주고 그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지금 상황을 보면 거의 연일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대고 있고 포를 우리 쪽을 향해서 쏴대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도 우리보다 더 나은 선진국이라고 했던 국가들도 뭐 휘청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부분 지금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는 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미연에 방지는 할 수는 없지만 네. 벌어진 사고 그리고 국가의 통치권자로서 최종 책임을 갖고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예. 국민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대통령이 조문하는 내내 또 관심을 모았던 게 바로 옆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동행 여부. 계속 동행을 했었는데 어제는 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경질론을 의식해서인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 뭐 아무래도 비난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뭐 대통령이 너무 행안부 장관을 감싸는 것 아니냐. 근데 저는 행안부 장관이 조문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한 수습 책임자로서 예. 여러 가지 현장을 다니면서 하시는 게 저는 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이 반영돼서 아마 그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동행을 안 할 것도 저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나 예. 싶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상민 장관이 첫날에 이제 그 경찰 병력을 더 투입해서 별반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 얘기가 오히려 발화점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 안전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도대체 정부의 책임은 뭐고? 그러면 하다못해 밤길을 걷다가 길거리에 돌불에 넘어졌을 때 그럼 누구 책임이냐? 예. 지자체의 책임이냐? 국가의 책임이냐? 이런 여러 가지 그 소재에 대한 그런 논란을 불러왔기 때문에 저는 이상민 장관은 이제는 좀 말을 아끼고 그다음에 예. 대통령의 동선에 함께하는 것보다는 안전, 그다음 수습에 대한 주무장관으로서 네. 여기에 대한 조금 더 보다 책임 있고 명쾌하게 자기 역할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존재감을 보이는 것이 저는 오히려 행안부 장관으로서 나중에 인사가 있든 없든 이런 건 중요한 것이 예. 아니라 수습이 먼저라고 그랬고 네. 지금 책임 소재에 대한 규명이 먼저라고 했으니까 주무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정치적인 그런 공방의 소재가 되지 않도록 전 처신하고 본인의 일 역할에 집중하는 게 그게 맞다. 그래서 대통령 주무장관으로서 동행할 수도 있지만 예. 전 동행보다는 오히려 그 자기 일에 진력하고 또 수습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그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관계기관장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딸은 살아날 거다. 그렇게 믿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사죄의 말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까 조금씩 의견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국민 여론은 여론조사에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정부와 지자체 책임이 있다라는 응답이 7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56%, 과반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 과반 이상의 국민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용산구청, 서울시, 그리고 국가, 정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행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월요일에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상임위가 열리면 여기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퇴로 가닥을 잡고 있는 건가요? 이상민 장관 스스로는? 우리 교수님 얘기 좀 듣게요. 네. 앞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사태를 수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거취를 결정하는 게 지금 순서가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여당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애도 기간 이전에는 능력이 없음이 보여졌고 애도 기간 동안에는 이상민 장관은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사후에 대책을 마련하는데 역할을 하도록 주는 것이 그게 온당한 일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라도 애도 기간에서는 본인의 발언 그리고 태도 이런 것들을 아주 신중하고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경찰 병력 동원했더라도 막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보다 먼저 보고받지 못한 것도 왜 내가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총괄 책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개과천선을 해서 갑자기 국민을 다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후속 대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능력이 없는 겁니다. 공감 능력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어떤 거취를 표명하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국무위원으로서. 그러나 대통령께서 사과하신 것이 진정한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이 한덕수 농담총리 그리고 이상민 능력 없는 행정안전부 장관, 공감 능력 없는 이상민 장관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가장 기본을 지켜야 되는 중요 상황에서 연락이 두절됐던 경찰청장 이분들 그리고 용산구청장 이분들에 대한 거취를 정리하지 않고 나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어려울 것이다. 그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수습 후에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국민적 공분에 불을 지르는 어리석은 행위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현 정부는 일단 수습을 먼저 한 이후에 책임을 묻겠다는 거잖아요. 홍준표 시장의 얘기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조금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지난번에 경찰국을 행정안전부에 신설하면서 행안부 장관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찰을 총괄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그렇죠? 그 말이 행안부의 외청이죠. 부메랑이 되는 건가요? 글쎄 행안부의 외청으로서 경찰청이 있는 거고 경찰의 인사를 담당하는 경찰국을 행안부에 설치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경찰청 내지는 경찰 자체가 완전히 행안부의 어떤 일개 부서 정도로 종속되어 있는 관계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물론 정치적으로는 경찰청을 외청으로 둔 행안부 장관이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글쎄 경찰국을 둬서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한 것을 이번 사고와 연관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무리다. 것이 아닌가. 예. 근데 이번에 이 보고 체계가 거의 이제 무너졌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는데 행안부 장관도 경찰로부터 참사와 관련된 보고를 받았어야 되잖아요. 받았어야 근데 되죠. 소방청으로부터만 받았잖아요. 물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소방청으로부터 먼저 받고 왜 경찰로부터 행안부 장관은 보고를 받지 못했을까요? 근데 지금 알려지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중간중간 보고 단계가 자꾸 끊어진 것이 아닌가 예. 싶어요. 뭐 용산 경찰서장도 그렇고 서울지방경찰청장 또 예. 경찰청장 또 공교롭게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방에서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고 체계가 자꾸 끊어지면서 예. 시간이 지연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방청 관련된 보고가 먼저 대통령실에 보고가 된 것이죠. 예. 요번 사고의 그 진행 경과를 보면 확실히 보고 체계가 이렇게 지연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 터졌는데 단지 핸드폰 수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가 쭉 이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시라도 또 어떠한 그 중요한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근데 경찰로부터 보고를 행안부 장관이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것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찰 쪽의 체계상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행안부 장관의 경찰 리더십, 통솔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글쎄요, 그걸 리더십과 연결시킬 그건 아니다.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참사 당일에 그 경찰의 미흡한 대처들이 이제 많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 또 아쉬운 대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좀 몇 가지를 짚어보자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알고 봤더니 사고 당일에 캠핑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더라고요. 예, 제천에. 네. 거기에서 이미 한 11시경에 잠이 들어서 문자도 못 보고 전화도 못 받았다. 예. 이런 해명이거든요. 최수영 의원님께서는 이 해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경찰 총수 아닙니까? 치안 총수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 어디 그 주말에 개인 일정 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더라도 통신은 열어놔야죠. 최소한 저는 그게 이제 저는 경찰청장이 주말 이동하면은 아무리 사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제가 보니까 과거 근무했던 제천경찰서 직원들이 유로하기 위해서 갔다면 네. 약간 공적인 성격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수행 인력들이 저는 당연히 지원돼야 된다고 본다면 예. 네. 당연히 여기에서는 24시간 통신 채널이 열려 있어야죠. 예. 치안 총수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네. 아니고.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행안부 그 경찰국 말씀하셨는데 사실 행안부의 경찰국이라는 건 그게 이제 뭐 경찰을 통제하거나 뭐 경찰을 지휘하려는 목적보다는 오히려 네. 경찰의 인사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서 존속하는 가치가 많았기 때문에 그 라인을 통해서 저는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가 됐다 안 됐다 이 논란은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 라인이 아니어도 보고는 보고를 받았어야 받을 수 되죠. 그러니까 저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행안부 장관도 문자 메시지를 비서관으로부터 받았다는 거 이건 사실 조금 재난안전을 받았다는 거는 네. 저는 어쨌든 보고를 받는 경위가 좀 석연치 않아 보이고 네. 중요한 거는 치안 총수가 설령 주말 행사에 가더라도 현장 대응이 안 돼 가지고 예. 나중에 상황 파악을 차로 이동하면서 바다 서울에서 밤 새벽 2시가 넘는 상황에서 이거 회의를 주재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저 윤희근 청장의 문제가 아니라 예. 정말 과거에도 이렇게 치안 총수들이 주말 행사에 이런 식의 대응을 했다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만약이라고 하는 표현은 발생 빈도가 낮기 때문에 만약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네. 앞으로도 만약 또 이런 참사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경찰청장의 행적을 놓고 지금 할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정말 과거에도 그러면 주말 행사 때는 이렇게 했는지 그게 그랬다면 정말 이건 개선해야죠. 어떤 앞- 매뉴얼이라도 좀 있어야 그렇죠. 될 텐데 그런 게 최소한 없었다는 거죠. 치안 총수는 주말에라도 네. 아니 대한민국 치안 총수 아닙니까? 네.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어떤 비상 상황이 생길지 그럼요.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매뉴얼을 만들든가 아니면 있었으면 이건 지키지 못했다면 윤 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네. 저는 그 부분을 좀 명확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해명도 약간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게 최초 신고 시각이 알려졌다시피 10시 15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경찰청장이 잠들었다고 하는 시간은 11시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됐던 시각 또한 10시 43분. 그러니까 잠들었다고 하기 전에 이미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되는데 네. 그걸 모르고 잠들 수 있었을까? 여기에 의문이 좀 들어요. 의문이 가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이거는 뭐 의문 축에도 안 드는 상황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번에 그 보고 체계, 그 국가의 운영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그냥 저의 얘기를 좀 한번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청와대 5년 근무하는 동안에
제가 잠자는 동안에 혹시 회사에서 사무실에 전화 올 수 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귀 옆에 항상 핸드폰을 놓고 잤습니다. 네. 5년 내내 그렇게 예. 했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같이 있었던 동료들도 대부분 다 그랬고 새벽에 연락이 두절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들을 하고 삽니다. 예. 저희도 비슷합니다. 그 예. 참사 단계도 언론인들도 그렇고.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치안의 총수가 그렇게 이 허술하게 본인에 대한 통신 상태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그 이전에 청장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공직자로서의 가장 기본의 기본도 예. 안 된 겁니다. 청와대 행정관과도 못한 대한민국의 경찰 총수가 지금까지도 계속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참담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한 대변인, 지금 뭐 경찰청장 얘기가 주로 또 이상민 장관 얘기가 주로 나오는데 그 밑에 일선에 또 있는 분들이 있죠. 지휘책에 있는 용산 경찰서장 얘기도 있고 서울 경찰청장도 있고 또 이 서울청에 이제 상황 관리관을 했던 유미진 총경 얘기도 좀 있습니다. 뭐가 다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다들 근무지에서 이탈해 있고 전화 잘 안 받고 보고 체계 늦어지고 뭔가 진짜 뭐가 쉬운 것처럼 이제 그런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근데 가장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태원 파출소에서 분명히 9시 좀 넘어서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 지원 인력을 좀 보내달라라고 서울청에 얘기를 해요. 근데 서울청에서 보내지를 않아요. 그러면 기동대가 없었느냐? 물론 기동대가 주말 집회 경계 근무 쓰느라고 다 갔다가 이제 밤 9시에 끝났으니까 없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는 있는데 알고 봤더니 가까운 삼각 지역 쪽에 또 서초 쪽에 기동대가 3개 기동대가 있었어요. 그 9시 넘은 시간에 이태원 파출소에 요청을 받고 그 기동대만이라도 현장에 투입해서 교통 통제하고 인파를 통제했더라면 하는 그 대목이 가장 뼈아픈 것 같습니다.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현재 알려진 이런 모든 책임은 이제 최종 책임이야 국가의 모든 걸 최종 예. 책임이라고 대통령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실질적인 책임이야 이제 이거 행정 안정을 책임진 장관과 그다음에 이번에 또 부적절한 농담과 장난 섞인 말씀을 하신 총리까지도 저는 책임질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번 경찰들 대응하는 거 보면은 뭐 앞으로 저는 뭐 좀 전에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 나왔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저거는 이제 저 지지율이 무슨 평가에 따라서 지켜졌다, 뭐 별로 안 떨어졌다, 아니면 뭐 유지되고 있다 하는 거는 좀 섣부른 것 같아요. 지금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드러나고 와인커도 말씀하신 대로 경찰 이 대응 자체가 누구 하나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뭐 경찰청장부터 서울청장, 그다음에 상황실장, 용산 경찰서장도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5분 만에 갔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뭐 1시간 넘게 갈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기동대를 이태원 헬로윈 축제에 보낸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로 언론 보도에 드러났습니다. 2020년과 21년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이때 외에는 교통 기동대, 현장 일선 기동대, 심지어 교통 순찰 때까지라도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통령께서 아직 입주를 안 한 여전히 빈집으로 놔두고 있는 한남동 관저에도 이게 기동대가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6시 14분입니까? 우리 첫 그 112 신고 10시 15분. 6시 14분 6시 처음 신고된 네, 4시간 전. 예, 그때만이라도 아니면 정말 9시에 그 뭐 집회를 맡고 있었다든지 빈 관저에 있었다든지 그런 기동대를 신고를 받고 빼기만 했더라도 네. 이런 엄청난 대참사를 막을 수 있었겠다는 안타까움이 들고요. 저런 부분들이 일단은 다 밝혀져야 될 겁니다. 네. 그런 밝혀지는 방법들이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든 한 점 의혹이 없어야 이거는 정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없어서 없어지고 모든 게 규명이 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가 만들어져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참 여러 가지 미심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이 용산 경찰서장의 행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지금 당초 경찰청이 취합한 그 보고에는 거의 현장에 5분 만에 도착을 했다. 이제 처음에 9시 30분 정도 그 근처 삼각 지역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상황 보고를 받고 5분 만에 갔다라고 보고가 됐는데 나중에 알려진 거로는 현장에 50분 만에 거의 1시간 넘어서 이제 도착을 했다. 11시 넘어서 도착. 네, 그렇게 밝혀진 게 결국에는
그러면 보고를 허위로 하게 된 건지 이게 또 가능한 일인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1시간 1.8km인데 1시간 40분의 미스터리가 지금 다 그 언론에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도 언론에서 지금 그 특별감찰 예. 그 수사본부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공식 자료까지 냈더라고요. 네.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어떤 건 하나 명쾌하게 지금 드러난 적이 없어서 나중에 추후 저희가 감찰을 공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설이도 엇갈리는 약간 음모론적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태원 파출소 3층 옥상에서 다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그 소방대장이 그 용산 소방서장이 브리핑하는 현장에는 형사과장이 가 있고 사정은 보이지 않고 네. 통제하는 흔적은 있다고 보고가 됐는데 감찰 결과 들여다보니까 실제와 그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예. 아니 무슨 이거 어떤 유령이 나타난 것도 아닌데 저는 이런 지금 사실 그 핵심적인 치안의 책임자 관할 치안의 책임자의 그 2시간의 행적이 미스터리라는 사실 자체가 저는 이 참사가 왜 대형 참사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예. 극단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처음에 그러면 보고를 했을 때 그게 허위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거는 가능한 글쎄,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이제 감찰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래요. 네. 왜 그랬다면 왜 그런 허위 보고를 했는지 예. 하지도 않았는데 전장 지휘를 한 것처럼 왜 그렇게 기록에 남겨놨는지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조사가 돼야 되는데 삼각지역 식당에서 저도 뭐 그 길 자주 다닙니다만 한 10분이면 가잖아요. 뭐 좀 빠른 거리면 한 15분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인데 네. 그게 치안 예. 현장 치안 책임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이 가는 만큼 저는 감찰이 지금 아마 빠른 속도로 조사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조금 종합적인 건 말고라도 먼저 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마음이 풀릴 것 같아요. 예, 네. 이 경찰 지휘부의 지휘 보고 체계에 대해서도 좀 샅샅이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행정 당국들, 그러니까 용산구청과 서울시인데 서울시도 꽤 오래 전부터 이런 다중 인파들이 모이는 곳에 대한 어떤 안전 재난 매뉴얼이 있었어요. 그리고 용산구청장의 행보는 뭐 여러 번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당일날 지방 축제에 갔다가 이 뭐 안전 대책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참석도 안 하고 여러모로 이 용산구청장과 서울시의 문제도 비판을 명키는 어려워 보여요. 이런 대형 그 참사가 나면 예. 여러 각도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동시다발적으로.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다중의 인파가 모일 때는 그게 뭐 오로지 경찰의 책임만으로 그건 볼 아니죠. 수는 예. 없겠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 회의도 열어야 되고 예. 또 대책도 나와야 되고 그게 지자체에서 할 몫이 있는 거고 또 경찰의 몫이 있는 것이고 또 뭐 소방청의 몫이 각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사고를 보면 여러 단계별로 다 이렇게 뭐랄까요? 꼭 해야 될 일들이 생략된 채 지나간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만 네. 우선은 용산구청장의 잘못부터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물론 선거로 뽑히는 사람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있어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특별시 광역단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산구에 선거로 뽑히는 용산구청장이 일단은 먼저 챙겼어야 되고 용산구의 역량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사전에 서울시에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서 미연에 방지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임명직 공무원과는 달리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선은 정치적 책임을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책임을 우리가 계속 거론하는 것 이외에 법적 책임 부분에 예. 있어서도 뭐 그것이 직무유기가 됐던 아니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예. 죄가 됐던 법적 책임 부분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취임한 지 1년이 안 돼가지고 이제 주민 소환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주민 소환도 안 된다고 하니까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거론됐던 분들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제대로 대처를 했더라면 이 참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짙게 배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을 또 누가 책임져야 될지를 어떻게 밝히고 어떻게 책임을 지을 것인가? 야당은 국정조사를 얘기하고 있고요. 여당은 일단 경찰이 또 특별수사본부, 특별감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지켜본 뒤에 미진하면 국정조사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좀 공방으로 떠올랐습니다. 여야의 얘기들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추진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점이 되면 국정조사를 해야 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정조사는 정쟁이 아닌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공식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셀프 수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 근데 그것은 누가 초래했습니까?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안박법을 밀어붙여 처리함으로써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셀프 수사가 문제라면은 원상복구 시키면 되는 것이죠. 검찰도 대형 재난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수순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상식적으로 드린 것이고요. 은폐나 축소는 사건 그 자체보다 더 심각한 정부 불신, 정부에 대한 의혹을 불러옵니다. 투명하게 사건의 경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의 대리인 국회에 관련 자료들을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공하고 국민께 공개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야가 다 동의하고 있는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일단 경찰 수사가 먼저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지금 야권에서는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경찰의 셀프 수사를 과연 믿을 수 있겠냐 이런 거거든요. 경찰의 셀프 수사가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 사안이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냐 아니면 국정조사가 적절한 사안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라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 아니면 정치적인 해석이 필요한 사건에 있어서 제대로 그게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같이 들여다보자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 사건은 이게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거든요, 전혀. 그런데 경찰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와중에 그 수사를 경찰이 해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수사가 미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의문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민주당이 이 상황을 초래해 놓았죠. 소위 검수완박이라는 걸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면서 경찰의 셀프 수사만 가능하도록 만들어놨는데 당장 그러니까 압수수색 대상에 용산경찰서장실이나 서울지방경찰청장실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흡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근데 예전 같으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네. 근데 경찰의 셀프 수사를 믿을 수 없으니까 이걸 바로 국정조사로 가지고 가자. 이게 국정조사에 적합한 사안이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네. 이거는 사실 확인,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들여다보고 이거에 대한 우선은 법적 책임의 범위를 확정시키는 게 이 1차적인 목적이거든요. 네. 그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겠다? 그건 정치 공방으로 이어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네. 이런 대형 사고를 이용해서 뭐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조사와 적합한 사안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결국에 이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를 수사하지 못하게 한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관련해서 지금 여권에서는 이 검수완박 얘기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뭐 자체 감찰, 자체 수사한다 그러는데 뭐 셀프 아니냐 우려 많거든요. 경찰이 그 사안에 대해서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어제 말하는 걸 제가 봤고요.
그 이상으로 제가 특별히 아는 건 없습니다. 다만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는 김용남 의원의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국정조사를 계속 주장하고 계시죠. 김용남 전 의원님이 뭐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얘기했다고는 저 듣지는 않고요. 근데 이런 지금 늦장 보고 부실 대응, 정말 막을 수 있었던 참사, 이 이태원 참사는 국가 안전망이 붕괴된 대형 참사입니다. 이건 우리 우리 국민들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안 한다는 것은 저는 국회의 책임 방기고 책임을 도외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갈 수밖에 없고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 지금 이른바 검찰 정상화 법안을 다시 여당 대표나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는 많은 국민들에게 저런 주장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저거 받아들일까요? 그래, 민주당 때문에 이번 참사 일어났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정신들 차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정조사를 뭐 효용성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서 모든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 여야 어느 의원이 제대로 증인신문 안 하고 자료조사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다른 방법도 찾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조사하고 그래도 풀리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다고 하면은 특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여당이 계속 이렇게 저는 막아봤자 막아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은 국민의힘이 이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국정조사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여튼 상설특검 얘기도 나오고 공수처 수사 얘기도 좀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검수완박법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대목에서 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검수완박 관련해서 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수사 대상에서 대형 참사를 빼자고 먼저 제안한 사람이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였다라고 민주당 쪽에서는 주장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권 의원 쪽은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뭐 양쪽이 부인하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때 이제 뭐 회의록 찾아보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충분히 지금 민주당의 그 지적이 반론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크게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검찰의 경찰 역량 충분히 믿을 수 있다. 경찰이 검찰 못지않은 수사 역량 보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해서도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게 민주당인데 지금 와서 어쨌든 경찰의 자체 수사 이게 믿으면 우리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앞뒤가 뭔가 배치되는 모순적인 발언이고요. 그리고 일단 상설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특검 때문에 뭐 특검하자 이러면은 자꾸 공방이 빚어지니까 아예 법무부 장관이 특별한 사안이 인정된다고 될 때는 그냥 상설특검으로 하자고 우리 국회가 법을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한동훈이 하는 상설특검은 방탄특검이니까 이것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여야 다시 해서 우리가 특검이든 국조든 하자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재난의 정쟁화죠. 재난의 정치화죠. 저는 정말 진실규명에 대한 뜻이 있다고 그러면 일단 경찰 수사국을 지켜보고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 얘기잖아요.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일단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보고 야 이건 미진하다. 국민이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 이게 경찰 보호하려고 이런 결과 냈나? 이렇게 됐을 때는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가기도 전에 지금 8일밖에 지나지 않고 아직 종합적인 결과도 안 나왔는데 먼저 이렇게 방어막을 치고 이건 못 믿고 이건 못 믿으니 우리가 요구하는 국조하고 특검밖에 안 돼라는 거는 저는 재난의 정치화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 네. 지금 이 사안과 이 상황에서 특검을 어떤 해결책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이미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검사라는 게 미국에도 특별검사가 있습니다만 미국도 그렇고 기존의 우리 특검도 사건 관련자가 정말 정권의 핵심부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정치적 영향력에 비추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때 그런 기대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검사를 정말 특별히 임명해서 하는 게 특검인데 이거는 사안 자체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상황을 놓고 지금 특검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런 법 체계 자체를 만든 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요? 정말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한동훈 그 점에 장관은 대해서도- 상설특검 만약에 받아줄 용의가 있어요? 글쎄 뭐 지금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이 뭐 법은 이미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게 지난 민주당의 주도로 처리가 돼 나서 정말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다. 특검밖에 그럼 할수 있다. 없다라고 하면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특검이나 국정조사에 어울리는 사안은 아닙니다. 윤재관 교수님. 네, 수사권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여러 가지 이제 팩트가 좀 정확히 하고 넘어갈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경찰에서 셀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예. 경찰이 그 책임이 있는데 그 경찰이 스스로 셀프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돼서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의 멘트도 아까 나왔습니다만 예.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검찰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행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르면 경찰과 공수처의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돼 있는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을 경우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공수처법에는 경무관 이상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관련돼서 직무 관련해서 문제 있는 것들은 공수처가 또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검찰이 전혀 수사를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 8월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청법과 관련된 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부패에 직권남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부패가 어떻게 직권남용이 어떻게 부패 범죄냐 이런 얘기했을 때 법무부가 설명 자료를 어떻게 냈냐면 유엔의 부패 방지 협약에 보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 모두가 부패 범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부패 범죄 속에 직권남용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종합해서 본다면 그러한 상황을 본다면 검찰이 지금 전혀 수사권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팩트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 범위에서 대형 참사가 검찰 수사 범위에서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윤 교수는 보시는 거네요. 이건 뭐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이어서 오늘 여기서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 주도로 이제 시행령 개정할 때 그래도 검찰 직접 수사가 안 된다고 주장했던 민주당의 맞아요. 기존 그 주장과는 부분이에요. 전혀 배치되는 말씀을 지금 주셔갖고 조금 혼란스럽기는 합니다만 네. 우선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직권남용죄는 아예 논의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직권남용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어서 괜찮다. 이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공수처를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그동안 우리가 공수처의 수사 능력을 봐왔잖아요. 공수처가 과연 이 사안을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밝혀낼 수 있느냐? 어느 국민이 동의하시겠어요, 그거를? 여기서 국회에 있었으니까요. 잠깐 요거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개를 뭐 이런 정말 이태원 참사는 국민들 모두 애통해하고 이 사건을 놓고 지금 검찰 정상화 법안 때문에 민주당 때문에 또 수사를 못한다 이런 정치적 공세를 하니까 이때 저도 뭐 국회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6개 범죄를 2개로 축소하는 부분 축소에 대해서 당시 여당인 지금도 여당이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합의해서 뭘 줄일 건가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 말대로 충분히 팩트일 가능성이 높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여기 합의해가지고 본인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추인을 받은 사안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참사 앞에 놓고 이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하는 정치 공세는 저는 그만둬야 되고요. 오직 답답해서 이 말씀 한마디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정조사가 됐든 뭐 상설특검이 됐든 뭐 또 검찰 수사가 됐든 어떤 형식이든 경찰 수사가 됐든 뭐 진상을 제대로만 밝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당분간 또 이 공방이 계속 오갈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정치권에서는 또 한편으로 이 참사와 관련해서 좀 불필요한 말들이 나와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이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하셨습니까? 앞으로 안전 최고로 치겠다며요. 앞으로 이런 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다 막겠다며요. 시스템 다 만들겠다며요. 그래서 시스템 만드셨어요?
제가 만드셔야죠. 말씀드릴까요? 시스템 112 시스템 왜 안 고쳤습니까? 소방하고 경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시스템 정비 안 하셨습니까? 제가 왜 말씀드릴까요?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문재인 정권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 어겼잖아요. 제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것조차도 이전에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언론 탓, 야당 탓, 전 정부 탓, 뭐 민주당 탓, 과거 탓 이거 하시더니 정말 이 압도적인 슬픔에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 탓하고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뭐 했냐 이렇게 또 남 탓을 합니다. 네, 뭐 이번 참사에 대해서 적절히 그 책임자를 규명하고 또 처벌을 하고 뭐 해야겠지만 지금 정치권에서는 누구 탓이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그 와중에 방금 들으셨습니다만 정미경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 정권 탓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담화비서관은 이게 희생자에게 또 책임이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참 씁쓸한 장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굉장히 이건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은 누구 말이 사실관계는 따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찌됐건 유가족과 국민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모든 가치와 모든 논의의 우선에 유가족과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정경 의원 얘기처럼 따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세월호 이후에 1조 5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그 통합 이 통신망을 우리가 해서 모든 안전재난이 동시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이제 지난해 3월에 이제 그게 완성이 됐죠. 이번에 작동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럼 자 이게 누구 책임이냐? 그 전에 설치한 사람 책임이냐, 운용한 사람 책임이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은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중에 경찰의 수사 결과가 1차는 난 다음에 조목조목 우리가 이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회적으로 무엇을 합의하고 준비해야 되냐 이 논의할 때 이런 걸 따져야지 지금 여기에서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를 따지고 든다면은 저는 정말 곁가지로 흐를 수 있을 뿐더러 본원적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난의 정쟁과 재난의 정치와 이걸로 끊임없이 챗바퀴 돌 수밖에 없다. 아픈 지적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점은 그 희생자한테 책임이 있다고 그런 얘기한 얘기는 김성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일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라는 또 입장을 냈거든요. 아니 거기 가지 못하게 말리지 못한 부모 책임이라고 한다면은 이 억장이 무너질 소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이 사회관계만 그러니까 SNS라든가 책임 있으신 분들이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돼요. 김성애 전 대통령실 종교문화비서관은 이제 과거 발언 때문에 임명되자마자 이제 낙마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왜 국가에게만 책임을 자꾸 지우려고 하느냐? 부모도 자기 자식 가는 거 못 막았는데 이런 유의 얘기인데 좀 많이 부적절해 보입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이태원 참사는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다. 이제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원순 전 시장이 살아 있었다면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서로 정미경 전 최고위원 얘기와 배치되는 것 같아요. 여당에서는 전 정권 책임이라고 그러고 야당에서는 지금 현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거는 또 적절합니까? 우리 윤 교수님은 이 박찬대 최고위원 말은 또 맞는 말입니까? 국민들께서 민주당에서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 나온 건 아니고요. SNS 상에서 지난해 그 이전에 경찰 배치와 안전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있었는지, 그때 당시에 국민들은 어떤 반응이었는지를 얘기 나오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 때의 헬로윈 파티 때는 너무 경찰 병력이 많이 배치돼서 혹시 경찰이 혹시 뭐 즐기러 오는 축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했지만, 이번에는 현장에 137명밖에 없었다, 기동대는 가지 않았다, 이런 대비가 되면서 그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 같고요. 지금 뭐 정미경 전 최고위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니 자꾸 남의 탓을 계속 하기 시작하면 본인의 문제 해결 능력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주 편하겠지만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국정을 운영했던 방식이라든가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책임을 조금 면면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정경 책임권에서도 본심은 그거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야가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그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처에 정의용 최고도 나서 주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치안과 안보 문제는 뭐 여야가 따로 없죠. 뭐 여건이 정권을 잡든 야가 정권을 잡든 그런 건 무관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경찰들은 예, 중립적으로 이 부분을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전 정권 때문이다. 전 시장이 있었으면 안 그랬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남영희 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얘기는 좀 논쟁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이 참사가 비롯된 거 아니냐는 뉘앙스의 글을 올렸다가 이제 자진 삭제를 했죠. 그 이후에는 또 이 대통령 출퇴근 행렬 게시물을 공유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 거여서. 근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라 이제 남이 그렇게 말한 거를 자기 공유했다.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넘어갔는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번 참사가 대통령실 이전,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용산 경찰서의 여러 기동대, 여러 이 치안과 이 국민의 안전을 맡아야 될 병력이 상당수 그쪽으로 쏠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공백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세요? 일단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 글을 참사 바로 직후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이제 여러 주변에서도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니까 바로 삭제를 한 20분 만에 했고 다음 날 이제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지적을 했다는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걸 당시 대변인 김의겸 대변인 밝히기까지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도 보도를 받고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지금 대통령이 들어가 있지 않은 관저까지 지키기 위해서 2개의 기동대가 배치돼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보도를 봤으니까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정말 예, 한남동 그렇습니다. 공간 쪽에 기동대 2개 기동대가 참사 당일날 있었던 것인지 그 얘기는 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보도도 보고 이제 저희들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밖에서 되고 있는 걸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보도에 됐으니까 그 역시 이번에 진상 규명이 아마 충분히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뭐 51개인가요? 그 기동대 모두가 당시 시위 현장에도 있었고 다 뭐 행안부 장관도 다 배치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9시에 다 이제 현장은 마무리가 됐는데도 신고 이후에 안 왔냐 이런 부분도 밝혀져야 되고 좀 전에 그런 보도도 진위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 이태원 참사하고 대통령 관저 이전이 지금 뭐 당장 뭐 직접적으로 있다고 주장하는 거는 뭐 우리가 따를 수 있겠죠. 근데 전반적인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정말 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예고됐던 1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오고 우리 시민들이 모인다고 하는 행사를 불과 보름 전에는 잘 했었는데 이걸 뭐 막지 못했느냐. 예고된 참사를 막지도 못하고 사후에도 전혀 시민들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일일이 신고를 하는데도 기동대나 보내지 못할 정도의 어떤 국가 안전망이 붕괴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명확하게 따질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해 가면서 용산서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대통령 경호가 된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안전이라든지 이런 치안 문제에서 뭐 치안은 빼고요. 안전에서 이렇게 소홀함, 허점이 드러난 것인지 왜 작년까지만 해도 헬로윈 축제는 용산서에서 또 용산구청에서 굉장히 잘 대비해서 사고 없이 갔는데 왜 올해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대통령 경호를 경찰서에서 했나요? 그러면 아니죠. 청와대에 있을 때는 대통령 경호를 종로 경찰서에서 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통령 경호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까지 뭐죠? 100일 경비단이 합니다. 100일 경비단이 하죠. 100일단이 하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할로윈은 사실은 작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엔 무사히 넘어갔다. 그것도 전혀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3년 만에 어떤 마스크 없는 마스크를 벗고 그 적어도 실외에서는 모일 수 있는 그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다 보니까 더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이고 물론 정부나 지자체 또 경찰은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계획을 잡았어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과거를 이렇게 되돌려 보면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났을 때 꼭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세월호 때도 그렇고 2008년도에 뭐 광우병은 아예 시작부터
가짜 뉴스로 촉발된 사건이었고요. 이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아니 누가 봐도 그 내용을 보면 SNS에 올린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 이렇게 경찰 700명의 경호하에 출퇴근을 한다라는 것을 올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밝혀지니까 또 슬그머니 발뺌을 하는데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대형 사고 앞에 자꾸 이렇게 없는 얘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게 특히 정치권에 몸담은 사람이 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혹시 뭐 남영희 부원장이 지금 자리에 없어서 혹시 대변해주거나 뭐 방어하실 얘기 있으면 잠깐 듣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로 가시죠. 저는 가짜 뉴스는 이건 얘기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말씀 잘하셨고요. 가짜 뉴스가 절대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뭐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법적 조치까지 경고를 하고 논평도 나갔는데 이게 민주당이 기획을 했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번 이태원 참사를 조작해냈고 만들어냈다는 가짜 뉴스를 지금 퍼뜨렸어요.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퍼진 그 방에 제가 뭐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집권당의 지도부가 들어 있어요. 그 방에, 그 카톡방에.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 의뢰도 할 거고 지금 논평도 냈는데 이런 식의 정말 악성 가짜 뉴스는 뭐 여야를 떠나서라도 정말 근절을 해야 됩니다. 저도 짧게 하나 짚고 넘어갈게. 지금 남영희 부원장이 저는 많은 분들이 비판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거 지적하고 싶지 않고요. 이런 게 좌표 정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국가 애도 기간에 특정하게 이것 때문에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이 좌표 정치는 정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관제 애도는 폭거라고 그랬는데 국가 애도 기간이 관제 애도 기간입니까? 저는 이런 말들은 정말 피해를 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다 좀 사태 수습과 해결에 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 좀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고요. 이어서 이 문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지금 이름이 계속 그 대장동 재판에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또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돈을 받았던 8억여 원 중에서 배달 사고가 났던 1억여 원 있잖아요. 그 돈의 용처를 밝히는 와중에 일부를 이재명 대표의 정치 후원금으로 사용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름을 언급했는데 이 진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부쩍 유동규 씨, 남욱 씨, 뭐 정영학 씨, 정민용 씨 이런 분들의 입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정말 공교롭게도 뭐 의심할 여지가 많게도 급작스럽게 급증을 하고 지난해 본인이 인신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장동 주범일 수 있는 남욱 씨는 12년간 찔러봐도 피 한 방울 안 나더라. 씨알도 안 먹혔다고 하는 갑자기 이재명 대표 측에 천화동인 지분이 있다는 본인의 또 질의를 합니다. 재판정서. 근데 또 녹취록을 했던 정용학 씨는 또 부인을 해요. 상당히 정말 믿기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거 후원금 냈다고 해가지고 어제 제 이름으로 제가 기자분들께 공지까지 냈습니다.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봤어요. 파악을 해서 파악한 분은 4명입니다. 나중에 또 다른 매체가 또 문제를 삼았는데 그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4명이었어요. 기사에 나온 분들이 유동규, 뭐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었나요? 알아보니까 5만 원하고 뭐 김만배 씨 이거 정확히 모르겠네요. 저도 냈는데 발표가 있었어요. 김만배 어제 냈습니다. 예. 제 이름으로 냈으니까 김만배 5만 원, 뭐 정영학 10만 원 냈더라고요. 저희 4명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도가 됐으니까 그 선관위 기록에 있는 이 역시 이분들이 동명이인일 수 있다까지도 저희 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밝히지 않으면은 근데 어느 매체가 이제 뭐 그 지금 유동규 씨의 동거녀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으로 또 했고 그 다음에 또 정민용 변호사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보도만 봤습니다만 그분들이 또 30만 원, 100만 원 냈답니다. 선거 때 1인당 후원할 수 있는 게 다들 아시면 한 500만 원까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하는 그러면은 뭐 지금 공식적인 다 정치 나와 있죠. 후원금으로 본인이 다 다 낼 이제 수 신고를 있는?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다 10만 원까지 내면 돌려받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다 합쳐 보니까 145만 원이더군요. 그러면 지금 유동규 씨가 배달 사고 나서 1억을 지금 배달 사고를 냈다는데 이거를 지금 후원금을 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하면서 다시 또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 전 본부장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를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검찰이 얘기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이런 유동규 씨가 구속되지 않고 나온 상태에서 그동안 진술이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진술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진술 바뀌어서 어떤 프레임처럼
그냥 일심동체로 몇 분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 이런 것들이 정말 지금 김용 부원장도 마찬가지고 이분이 기소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기소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김용 부원장은 뭐 받은 돈 돌려줬고 뭐 어제 길가에서 받았고 받은 박스는 누가 갖고 있고 상자는 얘기가 됩니까? 무슨 빽빽까지 나왔어요. 예. 그러면 김용 부원장 재판 가기 전에 이미 범죄자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무죄 나면은 이 명예훼손한 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유동규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이 받은 1억 원 가운데 한 500여만 원을 줬다라고 하는 건 이제 검찰 조사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쪽으로 145만 원 같아요. 예. 아무리 세봐도. 예, 그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팩트는 아니고 이제 전해졌다라고 알려졌다 이런 식의 보도기니까 이건 좀 사실 여부를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이 공판 과정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이 대장동 사업 변경과 관련해서 이 메모지에 리라고 쓴 거니까 최종 결정권자 사업 변경과 관련된 최종 결정권자의 리라고 쓴 게 이제 이재명 대표냐라고 물었더니 정영학 회계사가 이제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사업에 깊숙이 관여를 했다는 의미인가요? 결정적 증거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건가요? 대장동 개발은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예. 그리고 그로 인한 수익금도 사실은 전체로 합치면 조가 넘죠. 예. 그걸 성남시장이 몰랐다고요? 아니면 관여를 안 했다고요? 아니 만약에 정말 관여를 안 하고 성남시장이 전혀 개입 없이 그 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성남시장으로서 직무유기한 거죠.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자기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용은 모르고 아니면 개입을 안 하고 진행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건 상식 아닌가요? 그건? 알겠습니다. 이거는 논쟁적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네.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MBN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